그린 뉴딜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점진적으로 천천히 이 위기를 해결하는 해법은 없다. 더 제 마음을 급하게 하는 것은 당장 다음 달부터 예산안이 올라올 거라는 겁니다. 계속 논의하면서 좀 더 나은 방법들 좀 찾아보도록 하겠고,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그린 뉴딜 전략, 정의당의 그린 뉴딜 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이후 대책으로 그린 뉴딜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뒤늦게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디지털 중심의 성장 정책에 그린 뉴딜을 데코레이션하는 수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존 경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디지털에 뉴딜을 붙이는 것 자체가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의당의 그린 뉴딜은 성장 정책의 일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탈탄소 사회로 대전환하는 프로젝트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은 이런 그린 뉴딜 전략을 그린 뉴딜의 개념, 목표, 전략, 정책 수단, 로드맵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 18일 그린 뉴딜 경제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위기라는 생태적 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그린 뉴딜 경제위원회에서 수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서 정의당의 그린 뉴딜 전략을 구체화했고, 지난 2월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한 10년 프로젝트 그린 뉴딜 3대 전략 10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의 그린 뉴딜은 30, 40, 50 그린 뉴딜입니다. 30년까지 전기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40%를 달성하고 또 온실가스 배출 50%를 감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정의당의 그린 뉴딜은 정의, 혁신,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그린 뉴딜입니다. 불평등 해소 방안을 내포한 정의로운 그린 뉴딜, 또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그린 뉴딜, 시민과 지역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그린 뉴딜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이 그린 뉴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실체로서 그린 뉴딜 특별법을 알리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정의당은 그린 뉴딜 특별법을 3대 중점 과제 중에 하나로 선정해서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30, 40, 50 그린 뉴딜 전략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의 생산적인 비판, 또 귀한 지혜들을 잘 버무려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그린 뉴딜 지도와 나침판을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님, 또 이현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님께 그동안 그린 뉴딜을 준비해 오시고 또 앞으로도 힘있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그 토론자로 흔쾌히 나와주신 아직 오셨네요. 박학용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주택지원단장님, 또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님, 또 구민혜 변호사님,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토론이 되기를 바라고 저도 토론 내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그 토론자 중에 한 분이 안 오시긴 했으나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은 먼저 두 분의 발제자님이 20분씩 발제를 해주시겠고요. 네 분의 토론자님은 4분에서 5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고, 그리고 토론이 다 끝난 다음에 여기 그 함께하신 분들의 질문이나 또는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이렇게 이 토론자님들은 아까 우리 심 대표님이 다 소개하셨기 때문에 그냥 토론할 때 제가 소개를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발제는 두 분이 하십니다. 우리 정의정책연구소장이신 김병권 소장님과요, 그리고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이현석 본부장님이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김병권 소장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네, 저는 첫 번째 발제를 맡게 된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김병권입니다. 첫 발제는 앞서서 심상정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월 12일 날 정의당은 정의로운 그린 뉴딜의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그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다시 한번 공유를 하면서 최근의 포스트 코로나 상황과 연관돼서 약 20분 정도 발제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올해 느닷없이 예고 없이 닥쳤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부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까지 누적으로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50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만 해도 30만 명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자 수는 미국만 약 10만 명이 어제 10만 명이 돌파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국가적 재난과 전 세계적 재난을 몰고 오고 있고요. 이 코로나 재난이 기존의 위기와 재난과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파괴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봉쇄를 하면 경제가 나빠지게 되어 있고,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봉쇄를 풀고 거리두기를 풀면 국민의 건강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도 매일 계속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한 개인, 가족, 국가, 지구 전체가 매일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학교 휴교를 풀고 등교를 하자니 건강이 위험해지고 있겠고, 그 다음에 그러지 않자니 학교나 일상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게 코로나19 전염병이 갖는 그 이전과 다른 무서운 공포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경제만 보더라도 경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재난이 준 경제적 충격이 워낙 심각한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100년 동안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IMF는 올 4월 달에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 선진국은 마이너스 5%, 그리고 방역에 비교적 성공했다고 하는 한국조차도 역성장을 피해갈 수 없는데 약 마이너스 1.2% 정도의 역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는 낙관적인 수치 아니냐 이러면서 최근에 국제기관들이 경제 전망들을 더 내리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이죠. 세계경제포럼에서 향후 10년 동안 닥칠 글로벌한 위기들을 여론조사에서 목록화시켰습니다. 그 중에 저 그림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전염병은 발생 가능성으로 보면 중간 이하, 그리고 파괴력이나 영향력으로 보면 중간 이상 정도로 생각을 했죠.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발생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발생했고, 그 파괴적 영향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되었는데요. 저 그림을 보시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파괴력도 굉장히 큰 위험 요소 중에 5가지가 무려 기후위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기후위기를 잘못 대응했을 때 나타나는 위험 등이라서 그런 걸 보면 이번 코로나19 전염병이 기후위기의 예고편이다라고 말하는 게 과히 틀린 말이 아니라는 얘기로 들리고요. 실제로 전염병과 기후위기는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게 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실 장티푸스나 콜레라 같은 전염병들은 1970년대까지 우리 인류를 굉장히 위협하다가 백신의 개발과 예방의학의 획기적인 개발로 이제 인류가 전염병으로부터 위협받는 시기는 지났고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인류를 위협할 거다 이런 예측이 섣부른 예측이 있었죠. 근데 1990년대 이후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기후위기와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전염병이 번지는 지역이 달라지고 전염병이 번지는 속도가 달라지면서 그리고 또 새로운 기존에 없었던 전염병들 메르스, 사스 등이 생기면서 전염병이 다시 인류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였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지구의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막아야 된다 이런 국제적인 합의가 특히 2010년대 이후 급격하게 확산이 됐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전염병으로부터 또는 기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구의 온도는 1.5도로 억제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안에 탄소 배출량을 지금 배출량의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 그래야 2050년까지 넷제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제 이런 국제적인 합의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은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 서구나 다른 나라들보다 그 체감도가 상당히 느린 것 같습니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가 워낙 심한 탓에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되면 2050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 안전망이 붕괴될 거다. 이런 위험에 대한 인식들은 꽤 논의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기술 혁신이 계속되면 2040년경에는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줄어들 거고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각한 고용 불안에 처해질 거다. 이런 위기의식도 한국 사회에서 꽤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강력하게 다가올 2030년 안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기후위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늦었다는 건데요. 한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10년 안에 기후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 요술램프에서 나온 진이라고 하는 기후위기의 이 위험성을 다시 램프 안으로 가둘 방법은 없다. 따라서 지금 당장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결정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정의당이 그린 뉴딜을 지난해부터 심각하게 생각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던 요인 중에 하나도 이처럼 가장 덜 인식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후위기를 대처하는 솔루션으로 그린 뉴딜이 거의 남은 유일한 선택지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국제결제은행 등에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과 기후위기가 그 양상이 매우 닮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상을 블랙스완과 비교해서 그린스완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12년 전에 겪었던 글로벌 금융위기나 이런 위기들은 예측이 불가능한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의미에서 블랙스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린스완은 기후위기는 어느 시점에 어떤 모습으로 터질지는 모르지만 터지는 건 확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더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융위기는 그 충격파가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봐서 알지만 충격파가 대단하고 장기적으로 가지만 끝나고 나면 수습할 수는 있다. 이제 이런데 그린스완, 기후위기 같은 그린스완은 한 번 터지면 수습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의 최종 결론은 흔히들 얘기하는 인류의 멸종으로 6번째 대멸종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경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보다 기후위기가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것 중에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기후위기로 인해서 대봉쇄가 되고 공장을 내리고 자동차를 안 타고 학교를 휴업하면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덜한 결과
탄소 배출이 결정적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올해 그 IEA 국제에너지기구는 2020년에 글로벌 탄소 배출이 약 마이너스 8%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그림은 여러분들 외신에서 봤을 텐데 히말라야 산맥이죠. 이게 인도 펀자브 지방 히말라야 산맥에서 약 150km 떨어진 펀자브 지방에서 히말라야 산맥이 선명하게 보이는 장면이 그 공해지대 인도가 얼마나 탄소 배출이 줄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무려 30년 만에 처음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우리가 의도치 않은 코로나19로 줄어든 탄소 배출량 저 정도가 줄어야 매년 한 7%를 매년 줄여야 10년 후에 우리가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반으로 줄이는 일을 의도치 않은 코로나 재앙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매년 7% 또는 8%씩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해법이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린스완을 발표했던 그 보고서 안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 위기를 낭비하지 마라. 이런 경고가 인상적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코로나19는 우리가 선택한 위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탄소 배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탄소 배출을 어떻게 계속 줄여나갈 거냐,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이 붕괴되고 봉쇄되고 막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유지시킬 거냐 하는 게 지금 포스트 코로나의 가장 큰 화두인 거지, 비대면 채널에 적응한다거나 이런 게 가장 큰 화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이 방역 선진국이라고 칭찬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그걸 계속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 대처에 관한 한 한국은 한 조사에서 61등 중에서 59등으로 나올 정도로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를 보니 대통령께서 한국을 기후 악당 국가로 지칭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객관적인 지표가 그렇게 나와 있고요. 사실 그 전에 한국은 여러 가지 토건 회색 뉴딜과 이미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의 디지털 뉴딜을 시작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 그래프가 보이는 것처럼 2013년부터는 내수, 수출, 그리고 투자 모두 다 정체가 돼서 저성장을 이어오고 있고, 사실 코로나가 올해 느닷없이 발생했지만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작년부터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성장에 처해 있었던 거죠. 따라서 지금 한국 경제를 디지털 뉴딜로 복원한다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인 문맥을 보면 그다지 근거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외환위기 때 탄소 배출이 마이너스 14%가 줄었던 것을 제외하면 거의 한 번도 탄소 배출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관행대로 회색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을 이어간다면 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기후위기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IMF 총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IMF는 과거 전염병 사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조사를 해보고 있는데, 사스나 메르스, 에볼라 등 모든 전염병이 발생한 이후 과정을 조사했더니 불평등이 결정적으로 증가했다는 슬픈 결론에 도달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코로나19 재난이 닥친 후에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불평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는 거고요. 따라서 당연히 저런 결론을 우리가 얻었다면 포스트 코로나를 일으켜 세울 한국판 뉴딜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쪽에 집중적으로 공적 역량을 투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경제가 불평등 해소와 또는
기후위기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하면 무조건 미래 기술이고 혁신이니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조사에 의하면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시키는 데 들어간 에너지, 전력 소모가 자동차 한 대를 풀로 망가질 때까지 탄 그 전력 소모 또는 에너지 소모의 약 5배 분량의 에너지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과 디지털을 무한히 개발을 하려면, 그리고 그걸 활용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되고, 그 에너지가 화석연료에 의해서 쓰인 한 디지털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아울러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대답해준 것 중에 하나는, 재난, 비상 상황에는 특히 우리 대통령도 준전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준전시 상황과 같은 상황에서는 시장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또 쓰고 계신 마스크는 시장에서 구입했다기보다 지금은 대부분 공적 마스크라는 레이블이 붙은 거를 사셨을 텐데, 공적 마스크가 원활하게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시장에서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재난지원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위기도 비상적이고 전시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기업들이 시장에서 시장 플레이어들이 기후위기를 막는 행동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공공투자를 하고, 그래서 혁신적인 투자를, 녹색 투자를 해서 기후위기를 막는 데 앞장을 서야 되고, 여기에 시장 플레이어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커뮤니티가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걸 코로나가 또 한 측면에서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경제적 차원에서도 향후 기후위기를 대처하는 게 경제적 차원에서도 기업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는 우리가 기후위기를 1.5도 이하로 묶어두려면 이미 엑슨모빌과 같은 큰 거대 기업들과 워런 버핏과 같은 금융 투자자들이 이미 투자해놓은 화석연료, 유전, 가스, 이런 화석연료 중에서 84%를 더 꺼내지 말고 땅에 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걸 자산으로 평가하지 말고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현재 우리가 석탄 발전이나 이런 거에 계속 추가로 투자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런 자산들이 이른바 쓸모 없어지는 좌초 자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투자하는 것에는 재생에너지라든지 녹색에 투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맞다라는 걸 이제 계속 라는 지적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정의당의 그린 뉴딜 정책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해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에서 그린 뉴딜을 안 할 것 같다가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린 뉴딜이 정부 아젠다로 떠올랐는데, 정부 아젠다로 떠오르면서 국민들이 제일 처음 물어본 게 그겁니다. 이게 10년 전에 이명박 정부가 했던 녹색 성장과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이 어떻게 다르냐, 이제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정부로부터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2009년, 8년의 그린 뉴딜 또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과 2020년 버전의 그린 뉴딜의 결정적 차이를 만든 거는 12년의 시간적 공백입니다. 그 12년 동안 한국은 또는 인류는 기후위기에 대처하지 않고 시간을 써버렸던 거죠. 그 결과 이제는 많은 전문가들, 자연과학자들이 더 이상 점진적으로 천천히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해법은 없고, 남은 시간은 10년밖에 안 남았고, 그 10년 안에 국가가 주도를 책임을 지고 공공자본을 대거 투자해서 결정적으로 탄소 배출을 절반 이하로 끌어내리지 않으면 남아있는 우리에게 기회창은 닫힌다,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이제 친환경이면 되고, 녹색이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면 어떤 거라도 해보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목표가 숫자로 아주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까지는 2010년 대비 탄소 배출 절반 감축이라는 명확한 목표,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 대신에 2030년까지 지금 이대로 할 경우 늘어날 숫자의 37%만 감축한다. 그럼 BAU 대비 37%라고는 매우 임의적인 숫자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국제 기준으로 보면 절반 감축이 아니라 약 20% 감축에 불과합니다. 제가 볼 때 한국
정부가,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린 뉴딜을 제대로 하려면 그 첫 단계가 2010년 대비 절반 감축이라는 목표 자체부터 다시 세워야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사이에 불평등이 더 심화됐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그 사이 지난 10년간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해서 이제는 현재의 기술만으로도 우리가 화석연료 탄소 사회에서 벗어나서 탈탄소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기술적인 조건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말만 같을 뿐이지 2008년 9년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과 지금 2020년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그린 뉴딜에는 메울 수 없는 질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린 뉴딜을 하기 위해서는 큰 등치로 에너지, 그다음에 모빌리티, 이동, 도시의 건축, 산업, 우리들의 생활 전 분야에 걸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런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정의당은 아까 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 가지 핵심적인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색 경제에서 녹색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대전환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10년 안에 2030년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배출하던 탄소 배출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목표를,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순제로로 하는 국제적인 기준을 전면적으로 수용한다. 이게 정의당의 첫 번째 차별적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그린 뉴딜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녹색 혁신도 공공 투자도 1년, 2년 보고 하는 투자가 아니라 10년, 20년 보고 하는 장기적인 인내자본적 투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나간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런 그린 뉴딜은 단지 국가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탑다운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지역 주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일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와 생태적 연대와 생태적 협력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게 정의당이 주장하는 세 가지 핵심적인 차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린 뉴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생에너지로 우리의 전기 생산을 전격적으로 전환하는 거다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10년 안에 적어도 석탄 화력 발전소는 셧다운 시키겠다. 그 대신에 태양과 바람으로 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40%까지 끌어올리겠다.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목표는 20%까지 되어 있는데요.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고요. 둘째는 탄소 배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모빌리티, 자동차 문제, 교통 문제에 있어서 일단 교통 전체를 자동차를 타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삶을 만들고, 굳이 탄다면 자전거나 공유차나 이런 걸 통해서 가급적 탄소 배출, 이 자동차 이용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고, 특히 대중교통, 버스, 택시, 마을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도 안 되어서 자동차를 탈 경우에는 지금 2,300만 대 정도의 자동차가 대한민국 도로에서 굴러가고 있는데 최소 1,000만 대 정도의 전기자동차 전환을 시도를 해야 한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아울러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엄청난 고속도로와 휴게소가 전기를 만들고 생산하는 공간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하는 게 세 번째 목표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택 또는 빌딩에 관한 건데, 어제도 제가 소득주성장위원회에서 그린 리모델링에 관련된 얘기들을 토론에 참여하고 왔는데, 우리나라 약 2천만 채의 주택 중에 주거 중에 절반 이상이 2000년 이전 20년이 넘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들이 단열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극히 낮다고 하는데, 최소한 저희들이 정의당에서는 10년 안에 200만 호 이상의 우리의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게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그리고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도 실현하고 아울러서 약 10억 투자했을 때 고용유발 효과가 16.3명 정도로 굉장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다고 봤기 때문에 여기서 대대적인 일자리 창출을 함께 도모하는 그린 뉴딜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그린 뉴딜에 연관된 재생에너지 사업, 그린 리모델링 사업들이 등등이 특히 중앙집중적이기보다 지역 분권적이고 분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과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그린 뉴딜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직까지 재생에너지 분야라든지 배터리 분야라든지 전기 자동차 분야라든지 그린과 관련된 기술 또는 사업, 영역, 비즈니스들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연구개발에 그린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린과 관련된 기술, 영역들을 선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로 탈탄소 산업 또는 탈탄소 농업을 위한 전환에도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한 부분들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여덟 번째, 저희들은 이게 산업적 그린 뉴딜이 경제정책이고 산업정책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정책,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이 전환 과정에서 낙오자도 없고 모든 국민들이, 모든 시민과 노동자들이 함께 그린 뉴딜에 참여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금 조성이라든지 공적인 지원 체계를 함께 만들어야 그린 뉴딜이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린 뉴딜이 국가에 의해서 공적으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추진이 되려면 상당한 수준의 공공투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때로는 녹색 채권이라는 이름으로 공공투자를 유도를 해야 되고 탄소세를 신설해서 재원을 조달해야 하고 중앙은행이나 이 국책은행들의 기금 지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최소한 그린 뉴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가 GDP의 1%에서 어쩌면 3% 이상까지 매년 10년 동안 공공투자가 집중적으로 되어야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내수시장과 재생에너지 또는 생태와 관련된 시장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한 15분 정도 더 썼네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가지고 계속 시간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강력한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법 제도 때문에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 기존 관행 때문에 이러한 그린 뉴딜이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강력한 제도적인 뒷받침 아래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린 뉴딜에 관한 10년 그린 뉴딜을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하기 위해서 10년 그린 뉴딜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이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검토되고 마련되어서 통과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의당의 그린 뉴딜 3대 전략과 10대 과제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제는 우리 정의당 생태에너지 본부장 이헌석 본부장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지금 생태에너지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당에서 그린 뉴딜 추진위원회 위원장직도 함께 맡게 되었습니다. 이헌석이라 그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은 진행의 전체 제목이 공청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금주에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매일 그린 뉴딜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오늘도 또 이 시간에 또 비슷한 행사가 또 하나 더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다른 행사와 오늘 행사의 차이점은, 다른 행사는 주로 담론,
그린 뉴딜이 무엇인가, 해외 사례는 어떤 건가, 뭐 이런 거를 좀 다루고 있다면은 오늘은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리고 구체적인 법에 이제 오늘 그 토론자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문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좀 논의가 이제 담론 수준보다는 구체 수준으로 더 넘어가야 된다. 이거는 저희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부의 계획도 그렇습니다. 당장 지금 다음 달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3차 추경에 그린 뉴딜 관련한 내용이 나오고 내년도 예산에 그린 뉴딜 관련한 예산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형 그린 뉴딜, 경남형 그린 뉴딜,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논의의 순서와 논의 내용들이 토론의 내용과 안 맞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늘 좀 제가 발표하는 내용들이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좀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다양한 토론에 다양한 내용을 하는 걸 보고서 그린 뉴딜이 정말 백인백색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린 뉴딜을 그냥 대기업 규제 완화해주면 되는 것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는 좀 사실 그린 뉴딜이라는 얘기의 핵심은 공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정부가 무언가를 하는 것인데, 정부는 빠지고 그냥 기존에 갖고 있는 예산만 잘 이렇게 기존에 갖고 있는 규제만 잘 풀어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쪽에서는 한국판 뉴딜 안에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한 개로서의 그린 뉴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린 뉴딜의 정책하고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기후위기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굉장히 크고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각 부처별로 이제 보도자료와 관계자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고 있으면 그동안 각 부처가 갖고 있었던 각종 수건 사업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역시나 그린 뉴딜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떡봉김에 제사치 지내는 거냐, 이런 표현도 썼고요. 최근에 한 언론으로부터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10년 한도의 그린 뉴딜 법입니다. 첫 질문이 왜 그린 뉴딜을 10년만 하나요? 왜 그린 뉴딜 법이 한시적으로만 되어 있나요? 사실은 그린 뉴딜에 대한 상이 다른 겁니다. 왜? 이 많은 대규모의 재정 투자와 집중적인 인프라를 건설하는 일을 20년, 30년 계속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린 뉴딜을 어떤 하나의 사업 정도로 이해하고 계신 거죠. 그런 정도에서도 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은 환경부, 그린이니까 환경, 내지는 에너지니까 산업,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실제로 그 내용 안에 보면은 농업 내용, 국토, 건설, 교통, 그리고 핵심적으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재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계획입니다. 그런 면들에서는 이번 법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의식은 첫 번째는 현재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법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법의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내용 안에 보면은 온실가스를 줄이고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그린 뉴딜 내용과 맞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충돌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면들에서는 사실은 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고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나가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정부가 2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법을 못 바꾼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얽혀 있고 또 국회에서 저 논의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조차 모를 정도로 좀 완전히 일종의 벌집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에너지법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그것을 다 논의해가지고는 그린 뉴딜 못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린 뉴딜 특별법, 그래서 특별법이라는 문제의식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진행되고 있는 그 논의에서 기본적인 원칙, 그리고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게 순서에 맞지 않겠나 봅니다. 그것은 그린 뉴딜이 갖고 있는 시급성과 한시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030년, 1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이 논의들을 해 나가서 뭔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급하고요.
더 제 마음을 급하게 하는 것은 당장 다음 달부터 예산안이 올라올 거라는 겁니다. 그게 과연 그린 뉴딜 원칙에 맞는 거냐 아닌 거냐에 대해서 사실 무언가 논의할 수 있는 잣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이것을 이제 10년 동안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 사업과 그리고 한시적 사업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2페이지 보시면은 표로 지금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과 지금 요번에 발표하게 될 그린 뉴딜 특별법의 차이점들을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가장 큰 것은 저탄소와 탈탄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요.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는 온실가스를 적정 수준 줄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는 탄소 순배출 제로, 너무 용어가 힘들어서 이번에 탈탄소 사회라는 탈탄소라는 표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온실가스를 줄이는, 즉 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넣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당시에 핵발전이라든가 혹은 각종 석탄을 액화하는 기술이라든가 수소라든가 다양한 신에너지 기술들이 들어가서 논란됐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린 뉴딜 계획에는 사실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계획들이 되어 있고요. 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투자하는 것, 지분을 갖고 있는 거 해서 해외 자원 개발 붐을 일으켰던 그 근거법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입니다. 반면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그런 부분들은 빼고 공공이 중심이 돼서 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있어서 뒤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계획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운영 계획과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안에 이 탈탄소 계획의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 농업, 어업, 중소상공인, 시민단체들이 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함께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같이 넣어서 그것에 대한 특구 계획 그리고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문제 의식 중에 가장 큰 것은 그린 뉴딜이 일종의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겁니다. 각종 사업들 하다못해 경관 꾸미는 문제까지도 지금 다 그린 뉴딜 사업으로 넣어야 된다는 요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그냥 줄이면 좋다가 아니라 MRV 원칙이라 그럽니다. 측정, 보고, 검증하지 않으면 그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기후변화 협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원칙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생활 SOC 사업도 그냥 들어가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이 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별도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들에서 정의 관련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많아서 그냥 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핵심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름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 뉴딜 특별법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법이 아니라 또는 일반법이 아니라 특별법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것이고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탈탄소라는 것은 과거에 탄소 순배출 제로 혹은 넷제로 내지는 탄소 중립이라고 표현되던 것들을 용어를 탈탄소라는 표현으로 바꿔본 것이고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어쨌든 온실가스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좀 개념의 혼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넓게 보는 개념과 좁게 보는 개념의 차이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쨌든 기후위기 극복을 하는 전환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권리의 침해가 생길 것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지역사회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원칙들을 적용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는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최초로 넣었습니다.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는 기후변화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브로드하게 얘기하는 것이라면 어쨌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더 심각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정의했고 또 지금 당장 지금 최근에 또 이제 지자체별로 기후위기 선언을 하는 게 일종의 유행처럼 가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선언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까지도 법에 같이 넣었습니다. 또한 탄소 순배출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산림탄소 흡수량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원래 있는 배출량에서 흡수량 부분이 항상 쟁점인데요. CCS라든가 또 여러 가지 탄소 관련한 기술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산림탄소 흡수량을 중심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열어놓는 이런 식으로 정의해 나왔습니다. 주요 원칙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2030년도까지 그린 뉴딜 사업을 통해서 2050년 탈탄소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가장 크게 하는 것이고요. 정부는 이것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 민주, 투명이라고 하는 원칙을 넣었고요.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는 시장을 정부의 역할로서 시장을 활성화하고 민간 주도의 저탄소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공이 주도하고 그리고 민간 부분과는 조화를 모색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외에는 에너지 효율, 녹색교통, 농업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잡아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 경관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도시 하천 이런 것들을 이제 개편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그런 탈탄소 사회에 적합하게 해야 된다는 원칙을 넣었습니다. 또한 이런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서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준수하고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런 탈탄소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같이 추가했습니다. 타법률하고의 관계가 가장 크게 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에 진행되는 하인시법 성격이고요. 타법과의 충돌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저탄소 혹은 에너지와 관련한 모든 법을 만들 때는 그 법에서 정한 원칙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돌이 딱 생기는 거죠. 몇 가지 부분들에서. 따라서 이 부분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고요. 이것은 이제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추후 필요한 입법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이제 그린 뉴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고요. 25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민간위원 중에서는 3분의 1 이상을 관련 노동단체나 어업, 상공인, 시민단체들이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탈탄소 사회 전략과 관련해서는 2050년 순배출 제로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고요. 2년마다 한 번씩 갱신해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하고 있고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2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뭐 텀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평가해서 이 전략을 좀 가다듬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추진계획과 지역 차원의 추진계획을 함께 하도록 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같이 포함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후 비상사태 선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도 선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회 역시도 선언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비상사태에 대해서 보통 해외의 경우에도 선언을 먼저 하고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그에 준해서 1년 이내에 관련한 계획들을 세우는 것으로 내용을 잡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탈탄소 사회 전략 안에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같이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고 주요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특별지구라는 새로운 표현을 넣었는데요.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일자리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이거나 또는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적응과 관련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을 때 특별지구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노동 쪽에서는 사실은 고용정책 기본법상의 고용재난지역이라든가 또는 재난안전관리법상에 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느냐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들 법에서는 사후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 뉴딜 지금 특별법에서는 이 법과 다르게 사전에 그런 것들이 예상될 경우 심의 과정들을 거쳐서 지역의 여러 가지 지원 내지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기금과 관련해서는
법에는 좀 두리뭉실 넣어 놓았습니다. 15% 정도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별도의 기금관리법이나 관련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법과 별도로 이후 추진해 봐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쟁점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년 넘게 벌써 이제 에너지 정책을 보고 있는데요. 관련 법을 하나 개정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겪었던 사례 중에 한 개는 19대 국회에서 일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 개발 촉진에 관한 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에 원래 예전에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한 조항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신에너지 쪽 지원과 재생에너지 쪽 지원이 계속 뒤섞여 있었거든요. 아예 법을 두 개로 분리하는 것을 법안을 낸 적이 있었는데 벌써 그 이슈는 20년이 넘은 이슈입니다. 결국 실패했죠. 못하고 법상에 그 두 개의 정의 조항을 둘로 나누는 데만 성공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이 올라왔는데 결국 논의조차 못 되고 결국 폐기됐습니다. 누구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고 두 개의 성격도 다르고 국제적인 관례, 통용 모든 부분에서 다 다르게 논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하나 바꾸는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논쟁들은 다 그럴 거라고 예상됩니다. 탄소세를 둘러싼 거,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것만 해도 한 덩어리죠. 뭐 기타 전력 기반기금 이거 관련한 토론회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20번 이상 했습니다. 한 번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의 쟁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의당에서는 19대 국회 때 기후정의세, 탄소세 플러스 해결료세를 이제 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탄소세 신설과 관련한 것은 이거 자체로만 갖고도 하나의 큰 쟁점이겠고요. 이후에 이 현재 그린뉴딜에서 주요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서 탄소세가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국채 발행과 탄소세 그리고 이런 전력산업 기반기금 같은 기존에 있는 기금들을 활용하는 것이 구체적인 재원의 방안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교통에너지 환경세 역시도 그동안 도로 건설에 주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이후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후에 이 그린뉴딜 정책과 별도로 항구적으로 기후 영향평가 제도 혹은 기후 인지 예산 제도 같은 것들이 신설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쪽에서는 그린 환경을 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공항을 짓거나 별로 사용이 잘 안 되는 도로를 짓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영향들을 같이 범정부 차원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전력산업 기반기금 몇 조씩 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고 있지 못합니다. 중요한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개혁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이것도 큰 쟁점이어서 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과연 그린뉴딜 사업에서 공공 부분이 주도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저는 공기업과 지자체에 있는 각종 에너지 공사들이 주요한 역할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느 또 파트에서는 공기업 빠지고 관련 지자체들은 빠져야지 그린이 잘 된다, 재생에너지가 더 잘 된다는 시각들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많이 논의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신재생에너지 보급개발 촉진법 내지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논란들 그리고 그 그린 리모델링을 위한 여러 가지 세부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향후에 추후 토론회나 또는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제 얘기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 들으면서 너무 과제가 많죠. 네. 아마 좀 고민하고 오셨겠지만 실제로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뉴딜 특별법이 그 나머지의 과제들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 정의당에서 이제 3대 과제 5대 입법 과제로 결정한 바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일단 정의당이 고민하고 있는 안들을 제출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택지원단장님이십니다. 박학용 단장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토론 시간이 몇 분 안 되죠? 예. 5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사실은 제가 그린 뉴딜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다고 그랬는데 김병건 소장님이 일단 그냥 오라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 뵈서 뭐 고향에 온 기분이 들긴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정의당 행사는 지금 처음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그 낯설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뭐 토론이나 정책 쪽의 선수가 아니고 뭐 그쪽은 잘 몰라요. 그냥 일단 저기 삽질부터 하는 스타일이라서 오늘 이제 법까지 얘기하니까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 좀 실제로 고민인데요. 아마도 이게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 도시나 건물, 주택 이제 이쪽이 이제 작동할 거냐 뭐 이런 뭐 얘기를 해달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주택 건축 특히 이제 우리가 그린 뉴딜을 하게 되면 탄소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영역이 한 20년 이상 된 저층 주택일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아까서 제가 소장님 말씀하실 때 2천만 채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생각을 해보니까 집을 세는 단위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세대수로 얘기하고 보통 몇 호 공급할 때는 세대 기준인데 뭐 아파트로 하면 단지, 그 다음에 건물수로 하면 동, 다시 또 뭐 세대, 채, 그 다음에 가구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잖아요. 실제로 아파트는 어느 정도 표준화돼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2000년대 이후에 뭐 단열 기준이랄지 이런 게 이제 제도가 좀 정비된 이후에 그래도 뭔가 평가가 가능한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 빼고 그러니까 20년 이상 된 저층 주거지의 단독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4층 이하의 주택들이 지금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영역이 저희가 뭐 그러니까 실제로 진단을 해 보면 지금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에너지 요구량, 뭐 가스나 전기나 이런 에너지 요구량이 한 6, 7배가 돼요. 근데 보통은 그 성능을 1단계부터 7단계까지로 구분을 하는데 저희가 20년, 30년 지난, 그러니까 한 70년대, 80년대 이때 주택을 진단을 해보면 12단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계측, 뭐 계산으로 나오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이제 상태가 되고 이 집들이 아마도 그러니까 그 뭐 탄소를 저감한다 그러면 가장 이제 효율이 높을 때인데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나 이런 데 실행을 어떻게 할 건가가 고민이 되는데 왜 난이도가 높냐면 이 집들은 이미 법이나 어떤 그 표준화된 방식으로 지어진 집들이 아니고 관리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주로 건드리고 있는 업체들이 보통은 한 전문 건설업도 없는 1,500 미만까지 그 면허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에요. 그리고 실제 단열 공사의 대부분이 2천만 원 미만 공사고. 근데 아마 그저께 저희가 서울시에 있는 시공업체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이 별거 아닌 교육하고 이렇게 수료증을 드리니까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권에 아무런 관리도 받지 못했던 분들이 시공 방법이 당신들이 했던 게 이런 게 잘못됐고 이러면 어떤 하자가 나오고 이제 이런 그 안내를 받는 것 자체로도 이제 너무너무 만족해 하는데 그분들이 이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건물 수로 하면 그 정비사업 대상 재개발 지역 빼고 나서 4층 이하 20년 이상 그 주택을 한 16만 호, 12만 호 정도 봅니다. 12만 건물 동수로요. 근데 여기가 작동을 하려면 뭔가 제도권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서류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요. 시공업체들 견적도 못 내는데 거기다가 뭐 표준화된 시공 방법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지원하는 그 체계 뭐 진단에서부터 그다음에 진단을 하고 나면 어떤 합리적인 공사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따라서 제대로 시공을 할 수 있는 시공업체들이 동네에 있는 업체들이 이제 이거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게 어쩌면 직접 지원보다 더 중요한 이제 영역일 거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뭐 서울시나 정부 일 해보면 돈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이게 일의 결과가 확 달라지잖아요. 뭐 가령 기후, 뭐 에너지, 뭐 이제 이쪽에서 이 돈을 쥐고 있으면 주택 건축 쪽에서 움직이지를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건축물의 생애 주기별 이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신축이 되고부터 소멸할 때까지 이게
전체 생애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어떤 상황으로 벌어질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아마도 이게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부서별 뭐 칸막이를 뛰어넘는 건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가령 요 뭐 그린 뉴딜을 주되게 하는 쪽에서는 뭐 진단과 검증, 인증 뭐 이런 쪽을 맡고, 실제로 성능을 변화시키는 이쪽은 뭐 주택 건축 쪽으로 줘서 그쪽이 생애 주기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아예 줘버리고 전체 컨트롤 타워를 별도로 해야 이게 작동이 가능할 거고요. 이건 저 이제 서울시에서도 뭐 계속 제안을 해도 잘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근데 어쨌든 돌아갈 때 보면 일이 실제로 어쨌든 구체적인 그 일을 맡고 있는 부서에 돈을 줘버리면 나머지는 어쨌든 되기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앙부처에 이제 큰 뭐 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 모르겠지만 뭐 적어도 몇 천억 뭐 아니면 뭐 그 조단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에서도 좀 적당히 어떤 뭐 시스템을 좀 고려하면 어떨까. 뭐 다른 영역도 비슷할 것 같고요. 뭐 그 정도 생각드립니다. 한 5분 넘었죠. 네. 일단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린 뉴딜 과제 네 번째 200만 호 그린 리모델링 문제가 있고, 실제로 그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 중에 주택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토론을 들었고요. 이것들도 또한 우리들한테 과제를 제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회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5분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차별이긴 하지만 10분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정의당이 그린 뉴딜 경제 특위를 만들고, 오늘 정의당의 10대 정책 그리고 그에 따른 특별법에 대한 초안까지 만들기까지의 아주 오랜 준비와 내용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녹색당에서도 그린 뉴딜 정책을 같이 또 만들고 했었는데요.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린 뉴딜에 대한 정의인 것 같습니다. 법에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가가 매우 중요한데요. 저도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결을 위한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 그리고 1.5도 2050년 넷제로 10년 내 절반, 이 내용이 계속해서 확산이 돼야 되고, 이게 하나의 세력으로 그린 뉴딜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지지 세력을 형성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민주당처럼 2050년 넷제로를 아직 확정하지 않은 그것과 상당히 차이가 날 것이고, 그리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같이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상당히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뭐 노동당, 그리고 시민사회, 이 노동계, 이런 세력들이 정의당의 그린 뉴딜 그리고 녹색당의 그린 뉴딜 정의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이게 그린 뉴딜이다라고 외쳐줄 때 이 정의가 저는 힘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린 뉴딜을 통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할 거냐, 그린 뉴딜을 통해서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냐. 지금 미국의 그린 뉴딜 결의안이라든지 유럽의 그린 딜을 보면은 이걸 통해서 어떤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비전과 방향이 매우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정의당이 다양한 이들과 더 많이 좀 토론을 해가지고 상을 좀 통일해가는 이런 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번부터 6번까지는 제가 이런 것들이 좀 당겼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질문, 제가 이번 주에 민주당 기본법 토론회하고 지금 정의당 특별법 토론회하고 두 군데를 다 같이 왔는데요. 저한테 물으신다면은 저는 그린 뉴딜 기본법이냐 특별법이냐고 했을 때 둘 다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도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관련 법안들이 있고 에너지 녹색 건축물 기본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각각의 영역에서 온실가스 어떻게 줄이고 에너지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를 규율하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먼저 왜 이렇게 법이 있는데 작동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소관 부처는 어디였고 상임위는 어디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따져보는 리뷰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린 뉴딜은 기후 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삼고 정부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는 우선 정책입니다. 최우선 정책인 거죠. 그러려면은 저는 기본법 체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린 뉴딜 기본법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린 뉴딜은 수단이기 때문에 유럽과 같이 탄소 중립법 또는 기후 위기 대응법이라는 것으로 큰 우산을 저는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저희가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을 그대로 두고 이 10년 안에 이 대업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그런 기후 중립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후를 중심으로 가장 우선으로 씌우는 이런 기본법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녹색 성장 기본법과 충돌이 불가피하고 이 법을 바꿔야 되고, 거기에 가치와 시대 정신을 담아서 저탄소가 아니라 탈탄소여야 하고 성장이 아니라 평등이어야 하고, 이런 기본법 체제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저는 진행돼야 되고, 어차피 한국은 올해 유엔에 2030년 감축 목표하고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넷제로를 결정하고 이걸 기본법에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기본법은 이현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논의를 충분히 다뤄가지고 2022년 차기 정부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구조 개편, 독립적인 기후대응위원회 신설, 탄소 예산, 탄소 영향평가제, 이런 것들이 이 기본법에 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법 하에서 에너지 측면만이 아니라 건물, 교통, 농업, 폐기물, 생태계, 건강, 우산 정책이니까요. 그 그림이 크게 그려지도록 한 2년 동안은 기본법을 바꾸기 위한 이런 노력, 그것이 다음 대선까지 연결되는 전략으로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현석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하고 한시적이고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법 하나하나를 바꾸는 것보다 그린 뉴딜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고, 저는 이 특별법은 온실가스 배출량 절반을 달성하기 위한 동원법 체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간 패스트 트랙처럼 좀 빨리 가도록 힘을 실어주는 정책, 법으로서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 과정에서 이 특별법의 상임위나 실행 주체나 점검 체계가 어떻게 가도록 하는가. 사실 이현석 대표님이 초안 만드신 것도 다 담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실제로 이 특별법은 좀 슬림하게 가도 됩니다. 정말 뾰족하게 뭔가를 바꿀 수 있는 특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야 될지는 저는 좀 더 많은 토론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좀 참고로 삼을 수 있는 게 이 사례가 있는데요. 영국이 상당히 강력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영국 녹색당의 캐롤라인 루카스 의원하고 노동당의 클리브 루이스 의원이 탈탄소화 및 경제전략 법안, 일명 그린 뉴딜 법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린 뉴딜 법안의 내용은 뭐냐면은 여기에 다 담는 게 아니라 정말 10년 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 전략을 수립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이 법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이
10년 안에 절반을 줄인다는 이 계획을 세우는 거는 정말 만만치 않은 작업이고, 상당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가지고 합의하지 않으면은 그냥 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특별법으로 상당한 권한과 권위를 부여해주고 거기서 나온 결정들을 집중해서 따른다라는 의미로서의 특별법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접근, 그래서 그 특별법에 보면은 제가 1번부터 15번까지 그러니까 영국의 그린 뉴딜 법안, 탈탄소 경제 전략 법안인데, 요 법안에 보면은 이 의무가 나오고, 이게 국가의 의무, 정부의 의무가 나오고 2부가 그린 뉴딜 위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그린 뉴딜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그린 뉴딜 전략을 마련을 하는데, 그 구성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반드시 참여한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 성별, 나이, 직업, 그다음에 여기는 민족, 거주 지역 다양성을 확보해서 거기에 15명 정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정부와 함께 그린 뉴딜의 전략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린 뉴딜이 정말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게 수립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 이 그린 뉴딜 전략을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 특위를 만들어서, 지금 당장 민주당 같은 경우 또 그린 뉴딜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특위를 출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특위인지 입법권이 있는 특위인지도 중요하고, 국회가 그 특위를 주도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정부와 다양한 대표성을 가진 시민들이 그린 뉴딜 전략을 같이 수립하게 할 것인지, 저는 어떤 방향이 더 옳은 것인지라고 했을 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층이, 어떤 것은 이 그린 뉴딜 특위에서 각각의 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마련을 하고, 그게 에너지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이렇게 담기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법안에 대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나왔지만, 약간 우리가 기본법 체제로서는 어떻게 접근할지, 특별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접근해서 특별법으로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이런 갈래를 좀 타서 접근하고 함께 논의하고 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현석 본부장님께서 이 시급하다, 이미 정부가 3차 추경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현재의 정부의 3차 추경은 녹색 관련한 일자리로서의 사업을 급하게 진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논의해야 될 그린 뉴딜에 대한 그림들은 정말 넷제로 사회를 위한 탈탄소 전환이기 때문에, 그냥 추경은 추경대로 어떤 사업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두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린 뉴딜의 정의, 그리고 다음 대선까지를 목표로 해서 법과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관한 대논의, 준비,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과정에서 정의당이 준비해온 게 있고, 또 녹색당이 준비한 곳이 있고, 또 지금 이미 다양한 곳곳에서 그린 뉴딜을 논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급진적으로 모여지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정의당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의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꼼꼼하게 그 법률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의견을 잘 말씀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민의 변호사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토론 기회를 주신 이현석 본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우리가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있는 법을 지키지 않아서다. 그리고
계획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는 계획을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이행을 안 하고 또 돈을 쓰지 않아서이다. 또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획에 대한 심의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행에 대한 평가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번 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2050 넷제로와 그 경로를 위해 2030년에는 201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50% 감축하겠다. 이것이 과연 특별법이 없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인가. 기존 계획을 예를 들어 애기본이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하면 되지 않는가. 그리고 꼬여있는 에너지 기본법제라고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건 아까 우리 그 앞으로 쟁점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제에서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해당 법률들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정부는 특별법 없이도 한국판 뉴딜에 포함시켜서 어쨌든 뭘 집행하려 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문제인데요. 정책 통합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생긴 문제라고 하셨는데 지금 결국은 이 특별법에서도 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존재하는 녹색성장위원회는 왜 안 되는지 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를 확대 개편해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면 안 되는지 또는 통합 추진이라는 집행과 이행이라는 관점이라면 위원회가 아니라 차라리 기후에너지부와 기후에너지부총리는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검토하는데 같이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박학용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대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에너지 복지와 에너지 기본권의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후위기가 닥치는 시점에 이미 에너지 복지와 에너지 기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 그리고 거주하시는 분들 그런 노동 환경에 계신 분들이 이미 있는데 특별법에는 그런 복지와 기본권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 복지나 에너지 기본권, 특히 폭염, 혹한 극복 그리고 기본적으로 쾌적한 노동 조건을 보장한다 등 이런 문제는 그린 뉴딜의 틀에 파묻히거나 이 그린 뉴딜 논의에 휩쓸리지 않고 가치를 주장하고 방향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힘있고 목소리 크고 말 많은 사람들이 돈과 정책을 다 끌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에너지 복지와 에너지 기본권을 담보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백재현 의원께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서 에너지와 인권 포럼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에너지 기본권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자료는 거기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또 제시하고 싶은 것은 그 정의당 공약 1번에 나와 있듯이 과연 203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으로 인한 전력 생산량 0 이거를 할 수 있는가? 또 이를 달성하려면 국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0년 지금 2030 로드맵에 따라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겠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5억 3,600만 톤으로 계산되는데요. 지금 기준으로. 근데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7억 2천만 톤이에요. 그러면 2030년까지 2억 톤을 줄여야 되는데 2010년 기준으로 50%라는 숫자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2억 톤이 아니라 4억 톤을 줄여야 됩니다. 2억 톤을 줄이려면 화력발전소를 다 끄기만 하면 2억 톤이 줄어드는데 추가로 2억 톤, 즉 4억 톤을 달성하려면 이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논의에서 또는 그 발제문이나 토론문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가 아직 나오지 않고 이렇게 목표만 나와 있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문제가 중요한 거는 독일은 아예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에 대한 리포트를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서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서 이미 어떻게 하겠다고 어떤 돈을 얼만큼 투자하겠다고 굉장히 상세한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거든요. 우리도 그 리포터를 가지고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는지 과연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봐서 적용 가능한지 독일만큼 수준에서도 하기 힘든 일을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과연 할 수 있는지를 냉철히 따져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기후에너지부와 기후에너지 부총리 신설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을 끌어들이고 쓰게 하려면 기획재정부와 경제부총리만큼의 힘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집행과 이행이 문제지 평가나 심의나 조정이 지금 잘 안 돼서가 아니고, 그리고 이유진 박사님께서 토론문에서 써주셨지만 이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기후에너지 부총리 신설이라는 얘기를 굳이 2년 뒤인 대선 공약 때까지 놔둘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차라리 그린 뉴딜 특별법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나 부총리 얘기를 다뤄주는 것은 저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만능주의 또는 위원회가 다 할 수 있다. 아까 저는 지금 이 그린 뉴딜 특별법에 따른 그린 뉴딜 특별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랑 다를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서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민간 위원들은 자기 본업이 따로 있는 사람들인데 출장비 받고 그냥 여비 받고 와서 그런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얼만큼 퀄리티 있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결정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지 않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외국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정책 기술을 앞다퉈서 도입하는 것처럼 우리는 외국의 우수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계획, 정책, 사례, 법제를 제대로 도입해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냥 일부 개인 연구자들이나 일부 그냥 연구소에서 근데 외국 자료가 나오면은 번역해서 활용하는데 그치지, 그 큰 돈을 들여서 그 계획을 그 전문가들이 제대로 분석하고 토론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이 방향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연구하는 데는 큰 돈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정부 용역비 수의 계약해야 5천만 원도 안 되는 그 돈 가지고 그런 퀄리티 있는 보고서를 기대하는 거, 이제는 그린 뉴딜은 좀 달라야 된다.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정부 용역비는 0은 하나 더 붙여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린 뉴딜은 인건비를 늘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법률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보면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제5조에서 이 법이 그린 뉴딜에 관하여에 대한 관하여 특별법이라고 제안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린 뉴딜과 탈탄소라고 해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린 뉴딜 특별위원회 역할이 이 법에서 약간 불분명한 것이, 법에 따르면 어디까지나 심의기구인데 또 전환위원회는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또 스스로 전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유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위원회가 수립, 시행, 집행위원회인지 아니면 그냥 심의위원회인지에 따라서 역할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탈탄소 사회 전략을 2년마다 수립하는 거는 지금 이 정부 하는 그 공무원들, 관료들 하는 걸 보면 수립하고 평가하고 하다가 보면은 그 이행에 대한 시기를 다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기본 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부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탈탄소 사회 전략의 에너지 기본 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역으로 부합해야지 탈탄소 사회 전략이 이건 선우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원에 대해서는 지금 정의로운 전환 재정 계획은 나와 있는데 이 그린 뉴딜 소요 재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의당 공약에서 나와 있는 그 GDP 대비 몇 %라는 내용이 선언적으로도 담겨야, 그래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을 요약하면, 특별법도 좋지만 에너지 기본 계획과 온실가스 로드맵의 목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수정이 어렵다면 지금 나와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된 이행하도록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의 이행에
국가의 컨트롤 타워이자 동시에 전적으로 담당해서 이행할 기후에너지 부와 기후에너지 부총리를 신설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당이라면 에너지 기본권과 에너지 복지가 어떻게 하면 그린 뉴딜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고민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정의당에서도 총선 그 공약에 기후에너지부가 있긴 했으나 좀 명시하지 않았지만 다시 고민하게 하는 토론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그 마지막 토론입니다.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재국 입법조사관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 유재국 입법조사관입니다. 우선 이렇게 토론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법안으로 올라오고 그랬을 때 여러 사람들의 이제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쟁점될 만한 것들 한 3가지만 이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이런 법안, 특별 법안을 이제 보니까요.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 0을 달성한다는 그런 목표에 법정하는 아주 획기적인 법안이라는 점에서는 좀 제가 좀 어떤 우리 사회에서 아주 충격을 줄 수 있는 좋은 법안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이 사회적인 합의 문제에서 좀 몇 가지 좀 쟁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이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지금 목표를 법정화를 한다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그런 그룹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 법안이 이제 갔을 때 제일 첫 번째 부딪힐 수 있는 그 문제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 자체는 좋지만 이것을 법정화는 하지 말자 하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논리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아무래도 여러 이 경제 주체들한테 보내는 신호가 꽤 클 겁니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를 한다 뭐 이렇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산업 구조 변화라든가 이런 거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걸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또 그 공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익을 보는 집단과 또 좀 불이익을 보는 집단들 간의 또 그 이해관계가 좀 엇갈릴 텐데 그런 것들이 이 메시지가 주는 정확한 그 어떤 경제 신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좀 제시해 주는 것이 좀 법안에 관련해서 나중에 좀 더 토론이 있을 때 어떤 설득력 있는 그런 논리 자료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뭐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제 기술적인 문제는 이건 좀 제가 좀 여기 적어는 놨는데 좀 생략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 탈탄소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공급자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요자 쪽도 다 그 기기를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급자 위주의 투자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수요자들도 그것에 맞춰서 어떤 같은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죠. 일반 국민들도 그거의 변화에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어떤 국가로부터 또 보조를 받을 그런 또 그런 권리가 또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또 상대적으로 또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의 구성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은 기본법이든 특별법이든 이 지금 우리 현재 지금 모든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는 하위 법령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전기사업법, 전원개발 촉진법, 여기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법, 도시가스와 관련된 법, 그 다음에 열공급과 관련된 집단에너지 사업법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 이런 기본법과 특별법을 바꿨을 때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같이 따라서 좀 바꿔줘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제시가 돼야지 이것들은 우리가 수용 가능하지 않다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아마 좀 그것을 보고 좀 반응을 할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 문제인데요. 재원 문제인데 실제로는 이 재원 문제를 지금 현재의 산업에서 끌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자력이나 석탄화력 발전소죠. 이런 데서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끌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아니, 재생 에너지 사업에 주로 이제 그 투자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가면은 재생 에너지 산업이 독자적으로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되는데 만약에 못 가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의 그 발전 사업과 그다음에 재생 에너지 사업이 같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어떤 이런 목표도 좋지만 새로운 산업 발굴에도 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좀 부족하다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법안에서 어떤 산업에 어떻게 더 투자, 그 보급 문제가 아니라 자생력을 갖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투자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도 법에 좀 넣어줬으면은 좀 하는 그런 좀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나 문제가 되는 게 기후 위기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 적응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구 변호사님께서도 지적은 하셨지만 이게 에너지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는 사회적 약자층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법안에서도 그렇고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법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위기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계층들을 어떻게 지금 보호해 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그 논의가 좀 약하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좀 보강해 주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확산 이거 가서 피해업종 중소기업 중앙에서 조사한 걸 이렇게 봐도 대부분 다 약자 계층입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약자 계층들을 위한 그들의 비용을 누가 마련할 것인가 있는데 그냥 당대 세력 그냥 피해를 받는 그 세대가 이제 이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두 번째처럼 지금과 미래 세대 간에 공정하게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이제 기금 설치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 법안에서 이제 기금과 하면은 국가재정법하고 같이 맞물려서 두 개의 법을 같이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금을 어떻게 설치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겠다는 것들이 이 법안에 나와 있으면은 좀 더 그 나중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좀 기능으로서의 그 법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짧게나마 좀 이 정도로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WTO에서 뭐 하나 잘못하면 곧바로 IST 제소 들어오고 난리가 나잖아요, 국제적으로. 근데 왜 기후협약은, 파리협약은 어기면 제재를 안 하는지.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상법이나 이런 거 조금만 어기면 그냥 곧바로 제재 들어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왜 그 탄소 배출을 하는 거를 목표를 안 지키면 정부 누구도 책임을 안 지고 아무도 국회의원들이 그거 가지고 제 자르라고 얘기 안 하는지 이제 이게 사실은 국제적으로 공론이 될 만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명시적인 목표가 없이 방향만 있다. 그리고 하자는 권고만 있지 재원이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저는 특별히 이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말만 있고 지켜지지 않는 게 특별히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제 조항을 만들든 특별히 사회적으로 주의 환기를 하든 해서 이게 지켜지도록 강제를 하는 뭔가의 조치가 필요하지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이게 제 생각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아마도 이거는 전문가들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기구도 필요하고 할 텐데 시민적이고 사회적인 압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움직이고 정부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보면 이 그린 뉴딜을 복잡하게 하는 것도 다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먼저 어떤 걸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걸 해서 그게 국민들이 이런 게 그린 뉴딜이고 이런 그린 뉴딜을 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거구나. 마치 이번에 이 재난지원금 받은 경험을 가지고 국민들이 여러 가지 충격을 받은 것처럼 저는 이제 그 되게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그린 리모델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박학령 단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직접 관련된 거, 그리고 에너지 복지가 됐든 주거 복지가 됐든 그런 체감 효과를 직접 누릴 수 있는 거, 직접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를 먼저 빠르게 시행을 해서 국민들이 그린 뉴딜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그린 뉴딜 하라고 정치인들에게 연락에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져야 그린 뉴딜 특별법이 파워를 갖고 강제력을 갖게 되는 거지, 그게 전문적인 섬세함이라든지 뭔가 전문적인 치밀함이 그 파워를 갖게 하는 거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린 뉴딜을 둘러싼 여러 가지 내용들은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 뉴딜도 소위 얘기하는 3R, 그러니까 이제 복원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그리고 이제 개혁하는 이런 내용들이 같이 패키지로 진행이 됐던 거고요. 아까 이제 불평등 대책 왜 없느냐, 그 부분도 좀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나가셨습니다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기후 에너지부 신설, 부총리 문제 이런 것들은 기후 에너지 특별법에 포함되기보다는 또 이게 별도 법으로 해서 같이 패키지로 다 같이 또 이렇게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런 면들에서는 조금 더 보강할 부분들은 보강하고 별도로 담을 것들은 별도로 담고 이런 것들을 사후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게 저도 기후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겁니다. 올해 그 세계 기상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6% 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얘기하는 2030년도까지 절반을 줄이려면은 10년간 매년 6%씩 온실가스를 줄여야 10년 뒤에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줄이는 이거 곱하기 10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만 가면 사람들이 못 살겠죠.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너무 힘들 거고요. 그래서 사실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야지만 이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측면들에서는 저는 한국에서 기후 위기라는 표현이 너무 쉽게 소비되고 있다, 이런 좀 느낌이 좀 듭니다. 이게 너무 큰 얘기라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힘들다는 것들을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제 얘기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토론자 중에서 뭐 30초씩이라도 뭐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금방 우리 생태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 총선 공약에는 이 불평등 해소와 관련해서 따로 들어있지만 이번에 특별법 안에는 기본적으로 다뤄야 될 게 있는 거고, 그 외에 요것과 관련된 나머지 법률안을 4-5개를 또 따로 정의당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부는 포함되고 이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오늘 시작으로 해서 오늘 제기하신 많은 이야기들 계속 논의하면서 좀 더 나은 방법들 좀 찾아보도록 하겠고, 오늘 의견 주신 것들 이후에도 논의할 때 또 필요하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